그런 거 같은데. 진짜요? 56쪽 진짜요. 이거 NJ에 있었어요. 네, 이거 기억이 나요. 나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언어이 넌 없었잖아. 언어이론이 있어요. NJ 비트겐슈타인 언어이론. 일주일에 한 번도 이름 그래서 분석 이게 막 철학 약간 이데아 닥쳐. 분석 철학으로 접근을 전기 때 했다가 후기에는 이제 게임 이론으로 넘어가는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을 NJ에서 다뤘고요. 혹시 질문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영상도 어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인식론 봅시다.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대요?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요 일단. 이 얘기만 한 분석 철학은 그러면 분석 철학도 당연히 이성적인 철학이겠지. 이성주의예요 이것도. 그래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명제로 보고서 그래서 분석 철학은 모든 걸 다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명제로 만들어요. 전부 다 명제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인지 아닌지를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진리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데? 그 현실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존재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언어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과 전기 철학의 차이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진리라는 건 딱히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언어로 표현될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딴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뭔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우리는 어차피 확인 못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떠들어봤자 뭐에다가 쓰냐고요. 그런 얘기를 비트겐슈타인이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결합니다. 분석 철학은 논리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자유주의 해석학자래요. 앞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이거는 논리랑은 약간 벗어날 거라고. 법칙이 아니에요. 뭐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달라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자유주의적 해석학자인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에다가 콰인의 전체론을 짬뽕시켜가지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성주의적으로 언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적당히 또 요약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대 인식론 여기에서 분석 철학이 튀어나왔대요. 이거 뭐래? 실용주의야? 이성주의야? 이성주의야. 이성주의. 이걸로 간다고요. 그런데 로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고 그런 분석 철학에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냐? 모든 거를 명제로 치환시키고 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로티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고 넘어가서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대.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때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의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존잘러 같은 거를 어떨 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와, 너 존잘러다. 돌려가는 거잖아. 정말 존잘러잖아. 진짜 잘생겼다. 인기 많잖아. 너 민기 닮았어. 찢어버려. 민기 닮았어. 자, 그래서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고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인데 이거 너무 길어요. 줄이세요. 진리입니다. 이거. 위에서 나온 진리라는 거를 그냥 길게 풀어놓은 거죠.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결국에 이 진리도 뭐라고? 그냥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거야. 절대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자꾸 뭐 신의 세계, 이데아 뭐 이런 데에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현실 세계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규칙 정도라고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로서 이제 내가 권병준이라고 얘기했으면 권병준이 꼭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또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있냐 없냐? 없어요. 이쪽으로. 있어? 네. 없어? 없죠. 뭐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잖아. 뭐야 뭐 이렇게 주관적인 게 어딨어? 그러니까 언어로 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신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나 보라 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이 그뿐 실제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이 꼭 실제로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존잘러라고 단어가 있으면 진짜 존나 잘생긴 사람이 꼭 있어야 되냐? 아니라고. 권병준 존잘러라고 해도 권병준이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존나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이래요. 그냥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이라는 거 위에서 한 말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고. 한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겠네. 그럼 비트겐슈타인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로티가 한 일이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에다가 누구 섞은 거예요? 콰인 섞은 거예요. 그래 다 쓰기 귀찮아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다고? 얘는 언어 게임을 주장했는데 언어 게임이 뭔데? 그러니까 단어라는 의미라는 거, 진리라는 게 꼭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규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요.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럼 콰인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가 나오겠네요. 콰인은 전체론이래요.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룬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려면 B가 같이 존재해줘야지 A의 존재를 입증시켜준다고요. B가. 그래서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명제 이런 거, 신념 이런 거 뭐라고 불러도 돼. 위에서 퉁쳐버려 그냥. 진리잖아 이거. 진리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EBS도 최대한 평가원식으로 글을 쓰기는 썼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 실험 장치라는 거는 뭐를 전제로 깐 거야? 정확하다라는 걸 전제로 깐 거야. 그럼 그거 실제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뭐에 따라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님들 자로 이제 길이를 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에 있는 눈금이 정확하게 1cm를 표시하는지 안 표시하는지를 측정을 또 해봐야 된다고. 다른 걸로. 그럼 또 다른 게 필요하네. A를 증명하기 위해선 B가 필요하고 B를 증명하기 위해선 C가 필요하고 C를 증명하기 위해선 D가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돌다 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전체론인데, 그래서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가 질량 등의 물리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요.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인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보장돼요. 이게 뭔데요? 상호작용이에요. 요약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의 물리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물리 법칙이 또 필요하대요. 이런 순환 구조 속이에요. 그러면 전체론이라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모든 진리라는 게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전체론에서 얘기하나 봐. 그러니까 음양오행론 같은 거예요. 넘어가시면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스스로 정당성을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콰인이 얘기하는 전체론이 뭐였냐면 이거 순환 구조예요. 진리라는 게 순환하는 구조.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제 그 음양 오행문 그 흑토 뭐 이런 거 있잖아. 수극토 뭐 화극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B가 필요하고 B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C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 이게 뒤로 쭉쭉쭉쭉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 뒤에 나오는 이 C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A가 필요하다고. D 다음에 A인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결국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순환 논증에 오류에 빠진다고요. 따라서 순환 논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뭐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진리라는 게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순환 논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다 대답이. 거의 그 예측 수준. 그래서 물체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명제가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상호작용하는 명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존재해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시면은 이거 콰인의 순환론 뭐 얘기 더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해서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한 뭐에서만 규정돼? 자, 명제의 의미가 이거 뭔데요? 이거 사실 보편론이에요. 보편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보편론적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얘기했을 때 현대 인식론은 이성으로서 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리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로티는 아니야. 진리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콰인이 얘기하면 순환론적으로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결국에 진리가 바뀌게 되니까 그거 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로티가 얘기하는 얘기인가 보지. 그래서 자유주의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특정한 맥락 규칙에서만 규정되면 그 맥락을 벗어나면 당연히 의미를 잃어버리겠지. 그러면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네.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야 되네. 그거 그러면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있어야 돼. 신 같은 거라고.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칸임 있어. 자,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 이 거울이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인간의 마음이 곧 거울이니까.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뭐를 받아들여야 돼? 진리라는 거를 자연에서 탐구한다고요. 진리 말 좀 바꾸면 이거 그냥 과학 법칙 아니에요? 물리 법칙도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거를 인식해야지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버렸네. 넘어가서 현대인식론의 진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라는 얘기 이거잖아요. 이성주의. 얘네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현대인식론의 분석 철학에서는 모든 것을 명제화하고 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진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로티랑 당연히 충돌이 난다고요. 왜요? 모순 때문에. 뭐? 뭐? 모순. 뭐가 모순인데? 베트겐슈타인이랑 콰인이랑. 비트겐슈타인이야. 비트겐이야. 그러면 얘는 사실 플라톤 철학에 가까운 거고요. 얘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야 도덕이라는 것도 그러면 때에 따라 바뀌겠네. 그죠? 때에 따라 바뀌겠네. 그러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때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네. 네. 언제는 옳았다가 언제는 안 옳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뭐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 이 뒤에 나오잖아요. 아노미. 뭐 하자고? 뭐 하자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래서 초대주의적인 관념에 너무 얼매여 있다고 얘네. 그래서 로티가 현대 인식론자들을 뭐라고 깐 거예요? 니네 너무
뭐 근본주의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근본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 있냐라고 깐 거라고요. 그러면 명제는 절대적인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러면 뭘로 확인해야 된다고? 로티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명제는 절대적으로 토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규칙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그 다음에 순환론적인 오류를 일단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 실용적 가치. 실제로 그러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구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라고 로티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전기 철학에서 분석 철학을 했었거든. 근데 이 지가 이제 애들을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게임이라는 후기 철학으로 넘어간 거거든. 이 전기 철학, 후기 철학 이렇게 가시면 돼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영상이랑 이런 거 보내드릴게요. 정시간 단톡방에다가. 자,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대요.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니까 로티는 뭐 어떻게 확인하라고? 진리 같은 거. 명제가 진리잖아. 어떻게 확인하라고? 실용성으로 확인하라고. 실용성으로. 있는지 없는지 자꾸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실제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데 라는 걸로 판단하시라고. 진리는 실존한다. 이거 얘 뭐라고 불렀다고? 절대주의론적이라고 합니다. 절대주의적이라고. 그럼 얘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인 거야. 콰인의 철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는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올 수가 있다고요. 도덕적인 해이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 너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이게 사람이 되게 해이해진다고. 아 뭐 지금 뭐 안 좋다 그래도 노예제도가 합법화였잖아. 야 조선에서 노예제 합법이었잖아. 네. 그거 옳은 거였잖아. 네. 야 도덕적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지금 안 돼. 노예제도 합법이잖아. 노비가 있었잖아 실제로. 나도 우리 학교에 짐짓모랑 헌재가 내 노비가 지금도 노비제가 있다고? 학교에 제 노비를 사실상 돈이 없으면 노예에 가까운 거긴 해. 에티오피아 나는 이 직장의 노예인 거지. 자유의 내 노예인 거지. 에티오피아는 은근히 백인들이 많아. 아니야 춘식이가 형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왜 갑자기 이티오피아로 왜 나와요? 병준노예 중에 자 넘어가. 닥쳐. 이방민 차려. 닥쳐. 네. 로틴의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봤는데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그러면 주체가 바뀌면은 해석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가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다고? 콰인의 철학에서 오게 됐다고. 실용성이. 왜? A를 설명하려면 B가 필요하고 B를 설명하려면 C가 필요하고 C를 설명하려면 D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G가 G를 해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네요. A를 이해하기 위해선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선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전체론적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는데 순환구조의 상호작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생긴다고? 실용성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전체론적 특성이 실용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문제 낼 때 이거 순서 바꿔내기 좋잖아. 넘어가서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서 복권시킨다. 복권이 뭐야? 긁는 거 아니야 미친놈아. 다시 권리를. 주권은 그러니까 권리를 다시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있잖아. 음양오행론. 이거 서구의 분석 철학에서 얘기하면 이거 그냥 다 개쓰레기지. 음양오행론.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동양이라는 맥락 안에서 음양오행론이 수행한 기능이 특정한 기능이 있을 거거든.
그 음양오행론이 특정한 기능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라고 로티는 주장할 거라고. 그러니까 분석 철학에서 음양오행론 그거 비과학적이야, 논리적이지 않아, 갖다 버려 라고 했었던 것을 다시 로티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아, 그게 동양에서는 상호작용하는 서로에 대한 뭐 이해를 기반으로 뭐 서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생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로티는 얘기할 수도 있다고. 동양이라는 것에서 음양오행론이 실용성을 확인해 본다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이 전체론으로 보니까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그냥 갖다 버렸던 걸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전체론적 특성에 의해서 뭐가 생겨난다고? 이 실용성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실용성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다? 배제했었던 담론들을 복권시킬 수 있다고. 실용성의 차원에서 배제되어 있던 담론들의 실용성을 다시 점검해주면서 복권시켜 줄 수 있다. 뭐 안 어렵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뭐야? 진짜 솔직하게 말해. 듣고 싶었어 이거. 어려운가? 감이 불량 말이야. 자, 넘어가서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의 전체론을 틀 안에서 복원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실용성의 차원에서 자, 왜 서로 다른 담론이 대화할 수 있는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네 둘을 상호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처럼 해석하는 분석처리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촉진하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서로 다른 담론들의 대화를 촉진한다. 이거 요즘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양성이잖아. 다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음양오행론 같은 비과학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실용성의 틀 안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인정될 수가 있고, 그러면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지금 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관이었던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려졌었는데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열어준다고요? 로티의 해석학이 열어준다고요. 이런 얘기 하겠죠.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의 사회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된 거야? 그냥 우연이야. 왜? 상대적인 거잖아. 절대적인 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뭐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거를 자꾸 절대주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제발 라고 로티는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 자유, 평등, 도덕, 박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왜 생겼지? 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뭐를 봐야 되니까? 실용적 가치. 추적, 과정을 추적. 맥락. 비트겐슈타인 왜 또 버렸어? 맥락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건 사실 뭐를 배우는 거예요? 맥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인 토대로 삼지 마, 절대적인 토대로 삼아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할 얘기야? 얘네들이 할 얘기야. 쟤네들이 할 얘기야. 분석 철학자들이 할 얘기고 사실상 플라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에 다양성. 로티의 분석 철학, 로티의 해석학에 따르자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그래서 다양한 대화가 생기겠죠? 다양한 이론들 간에 서로의 대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의학 같은 거 비합리적이잖아. 니네 인간의 인체를 음양오행론을 통해서 탐구하겠다는 게 한의학이잖아요. 양학에서는 까잖아. 그거 비과학적이라고 미신이라고 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분석 철학, 서구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로티로 넘어오게 되면 뭘 할 수 있어? 아, 한의학도 이 동양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개무시 깔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 비교를 해보는 거지. 양학과 한의학의 대화가 가능해졌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진보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덜 우월, 열등하고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서로 다 다른 거야. 요즘에 주장하는 가치가 이런 거 아니야? DEI 이런 거 아니야? 다양성, PC,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잖아. 성적 다양성. 그러니까 네 정체성도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안 되지. 이게 뭐야?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닥쳐. 이때 대화는 서로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서로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다양성. 소송장 이제 안 돼. 그만해. 이거 공개로 다 올린다니까. 유차나 안드로젠이라고 너. 그거 무서워. 저 포크레이. 자, 실용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아니 자꾸 도덕이라는 절대 선의 가치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아 뭐 나중에 가서 이거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뭘 얘기하려다가 말려고.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의 다원주의적인 성격과 꼭 들어맞지. 부합하며 꼭 들어맞답니다. 야, 진보는 무슨 뜻인데? 앞으로 나아간다. 그 방향성이 있는 거야. 진보라는 것도. 좌파. 닥치세요.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화의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만드는 토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 당연한 거라. 이제 아프리카의 민속 신앙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양의 음양오행론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줘야 되는 이유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다양성 이런 거. 저번에 자기 성격 여자 자식 들었어.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은 맞고 다 풀리거든요.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다. 분석 철학은 이성주의적이다, 논리주의적이다. 맞아요. 맞죠? 현대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아. 맞아요. 한 명만 해도 되지 않아? 콰이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콰이는 애초에 뭔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상호주의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로티의 철학적 명제의 가치가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성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루틴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생성되온 계보를 추적하면 궁극적인 토대에 도달하기 위한 거를 로티가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라고 할 거예요. 궁극적인 거 없어, 절대적인 거 없어라고 할 거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쉬우니까요. 로티의 관점에서 언어 게임과 전체론입니다. 기억은 언어 게임이고 얘는 전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전체론이라고 이름 지어놨는지 이해되지 않아? 다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 다 중요하자 이런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자, 기억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합니까? 언어 게임은 실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언어 게임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규칙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딴 거는 관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명제의 진리성을 상대화하는 건 맞아요? 진리라는 것은
상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죠. 아우 추임새를 씨. 말 뭐 한마디만 하면 추임새가 몇 개가 따라오는 거야. 자, 기억에 의해서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되고 당연한 얘기고 이름이 언어 게임이고. 자, 니은에 의해서 게임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해요. 아니요. 이거 뭐 토대화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전체로는 뭘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되며 맞는데? 맞아요. 맞아요. 나 거의 끄덕이는 거. 진짜. 자, 그러니까 언어 게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자, 니은의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진리가 맥락을 만들어요? 맥락이 진리를 만들어요? 맥락이 진리를 만들든가. 그리고 일단 전체로는 이런 얘기 안 한다. 맥락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전체로는. 자, 기억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 규칙도 때에 따라 달라질 거야. 어느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규칙도 달라져. 그러니까 영어의 규칙은 주어, 서술어, 동사라고 하면은 진짜 개멍청한 거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인 규칙인 거고, 걔네는 조사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문법이 바뀌는 규칙을 가지는 거고, 우리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문법을 막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서술어를 먼저 말해도 되고 주어를 빼버려도 된다고. 그래서 규칙은 절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의존이라는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이건 맞죠? 여기는 맞죠? 이거 문제 어떻게 낼지 대충 보이지 않아요? 섞어가지고 뭐 옳은 거 더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자, 기억은 특정 맥락 속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할 거고요.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 뜻한다, 보여준다. 상호관계가 맥락을 구성하고 결국에 진리라는 것은 특히 중요하지 않다. 자, 카르나 이름이 카르나프인지 나발인지 돼 있는데 얘 뭐 하는 놈이에요? 얘 분석 철학하는 놈이지. 자, 여기 원자 명제랑 명제들이 논리적인 조작을 해서 저랑 아마 엔젤을 좀 하셨던 분들은 되게 제가 논리학을 빡세게 니네를 시켜놔가지고 이거 분석 철학하는 놈들이죠. 자,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적인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다 주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행위를 하버마스는 중점적으로 보았고,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위한대. 그러니까 뭐 네가 진짜로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고요.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보편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한대요. 그러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실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실용성으로 봐야 돼요. 일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약간 로티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낚시야. 분석 철학 할 것 같은 냄새가 나잖아. 객관적 타당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분석 철학 할 것 같잖아. 근데 분석 철학이 아니라고.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할 뿐.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거야.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라고 한다고. 콰인에 따르면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에서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될 수는 없대요.
맞아요? 예. 그거를 과학적인 관찰을 그러면 또 내가 본 게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또 광학 뭐 이런 거 필요할 거고, 그럼 광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필요할 거고, 결국에 나는 철학을 하기 위해서 과학을 끌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토대가 존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 대한 기술이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순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할 겁니다. 넘어가시고, 화인에 따르면 어떤 명제의 검증이 다른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연속돼요. 맞아요? 예.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다른 거를 계속 봐야 돼.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진다. 순환론적인 오류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로 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의미 있는 상호 승인을 전제로 한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가능해진다. 안 됩니다. 합의입니다.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이 아니라 합의의 객관적 타당성이에요. 명제를 관찰하는 거는 관심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합의로 들어와야 돼요. 4번이죠. 넘어가시고, 로티에 따르면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아요. 우연적인 거라고 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는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 자체의 맥락을 봐야 돼.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봐야 된다고. 맞는 말이야. 자,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해서 가가 해석학의 실용성, 이런 얘기인데, 이유가 뭐예요? 해석학에서는 왜 실용성이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담론들의 상호 의존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까? 없습니다. 안 돼요.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석 체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체계라는 맥락 속에서 숨겨져 있는 진리? 숨겨진 진리 같은 거 없다고 할 거예요. 자, 담론들이 문화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니까 실용성을 확인해라 라는 얘기니까. 사회적인 담론이 비합리적 담론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비합리적이고 이런 거 구분하지 말라라고 할 건데, 그게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지, 이런 거 확인하라고 안 할 겁니다. 구분하라고도 안 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전체론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문제 없죠? 상이한 유형, 서로 다른 유형 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쪼개가지고 근거를 확인하시면은 맞는 말 찾으시면 되고요. 상이한 담론들 간의 관계를 경쟁이 아닌 상호 의존의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그렇죠?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명제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고, 뭔 소리예요 이게?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인문 1이죠.